북한이 오늘 아침 또다시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로 2차례 발사했는데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군 당국은 재원과 고도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NSC 긴급회의를 열고 넉 달째 계속되는 발사의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이달 하순 미국과 실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만남은 항상 좋은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실무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전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해서 조 장관의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미 동부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에 고립됐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오늘 오전 전원 구조됐습니다. 미 해안경비대가 선체에 구멍을 뚫어서 선원들을 구조했는데 4명 모두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추석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에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귀경길은 14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여행 수요를 고려하면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대표팀은 밤 11시 투르크메니스탄과 원정 경기를 하는데 벤투 감독은 상대보다 한 골 더 넣겠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전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해서 조 장관의 임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국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 우여곡절 끝에 장관 임명은 이루어졌지만 여야의 조국 정국은 갈수록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여당이 진화에 나서는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의혹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권력기관 개혁이란 시대의 정신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해 법무행정 소임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이 조국 장관 임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거론하며 이 검찰개혁 필요성과 야당의 무리한 의혹 제기는 정쟁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 진실과 거짓의 충돌에서 다시 진실의 가치가 빛나고 진실이 거짓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하지만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권과 반칙, 불공정의 화신을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다며 이 반조국 세력 결집을 통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방침을 강하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이후 황 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 연대를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이 손학규 대표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남긴 것이라며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해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단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단을 이끌고 청와대를 찾아 임명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여는 등 전국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모펀드 투자처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한 조국 장관은 오늘 첫 일정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음 법무부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앞서 조 장관 임명에 반대했던 자유한국당도 현충원을 찾았었는데 오늘 조 장관도 첫 일정 전에 현충원을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가장 먼저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 장관의 첫 국무회의는 딸의 허위 인턴 경력으로 논란이 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도착한 조 후보자는 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하며 첫 상견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어제 취임식에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오늘 일단 집무실에서 기본적인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조 장관과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간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네, 조국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업체 대표의 자택입니다. 검찰은 어제 영장이 청구된 조국 가족펀드 투자처인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T 최모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펀드가 이 회사에 투자한 뒤 관급 공사를 수주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최 대표와 함께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업체 코링크 PE의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코링크 PE 이모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두 자녀에게서 10억 5천만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에는 74억여 원을 투자받을 것처럼 출자 약정액을 허위로 보고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조 장관 가족의 투자를 받은 뒤 WFM이라는 출판업체를 인수해 대표직을 맡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에는 정 교수를 이 회사의 고문으로 역임해 매달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을 자문료로 줬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회사 운영이나 투자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직접 SNS 게시글에서 자문료를 받은 건 맞지만 어학 사업에 관한 자문을 했을 뿐 경영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명장을 수여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새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첫 국무회의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2월에 임시정부 100주년을 다짐하면서 백범기념관에서도 현장 국무회의를 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의 의지를 담았다고 이번 국무회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기술 자립을 기치로 설립돼 기술의 국산화와 자립화에 매진해왔고 또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됐다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한일 관계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소재, 부품, 장비 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은 중소, 중견기업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을 위해 향후 3년 동안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조성과 기업 협력 관계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문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도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첫 한메콩 정상회의가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어제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돈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아침에 쏜 발사체의 사거리는 330km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엔 평안남도 개천에서 내륙을 가로질러서 동해의 표적선 명중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먼저 북한이 이번엔 어떤 무기를 쐈는지 윤곽이 잡혔나요?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발사체가 330km를 날아갔다고 추가로 알려왔습니다. 발사 시각은 아침 6시 53분과 7시 12분 두 차례, 발사 장소는 비행장이 있는 평안남도 개천으로 파악됐습니다. 개천에서 동쪽으로 330km를 직선으로 그려보면 함경남도 밑에 있는 바위섬 하나가 나오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명중 시험을 할 때 주로 표적으로 삼는 무인도입니다. 통상 북한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때 동해안에서 먼저 시험 사격을 한 뒤 안정성이 입증되면 서해안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실사거리 발사를 해왔습니다. 일단 최근 동해 쪽에서 두 차례 시험 발사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는 사거리가 250km 안팎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난 10일과 16일 함경남도 함흥과 강원도 통천에서 각각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를 서해 쪽으로 옮겨서 발사했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쏜 초대형 방사포도 380km를 넘게 날아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 한 차례밖에 쏘지 않았기 때문에 내륙을 가로질러 발사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의 경우 이미 충분한 시험 발사를 통해 실전 배치 단계로 알려진 만큼 같은 시험을 굳이 반복할 필요성은 낮아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군사 행동이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젯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곧바로 발사에 나선 의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어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명예의 담화가 밤늦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워싱턴과의 시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부상은 담화에서 이번 달 하순쯤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을 향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만일 이번에도 미국이 낡은 각본을 만지작거린다면 북미 사이의 거래는 막을 내리게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화 손짓에 이어 나온 북한의 군사 행동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실무 협상마저 무산되면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어 비핵화 대화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오히려 이 점을 역이용해서 대화에 실패하면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 이상의 도발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북한의 절박함을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상임위는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상임위는 또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가지도 통신망을 통해서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하순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담화 발표에 대해서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 유세장으로 떠나기에 앞서 취재진과 문답을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북미 실무 협상이 이르면 이달 중 성사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동부 해상에서 전도된 선박에 갇혔던 한국인 선원 4명이 41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사고 신고부터 미국 구조대의 긴급한 출동 그리고 고립된 선원들의 침착한 구조 요청까지 잘 연결된 덕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강태욱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전도된 선박에 고립된 선원 4명의 생존 소식은 35시간 만에 확인됐습니다. 구조에 나선 미국 해안경비대가 선체를 두드리면서 진행한 탐색 작업 중 안에서 화답한 겁니다. 먼저 선체를 고정하는 작업이 마무리된 뒤
구조대는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구조 작업은 배의 선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관실 위치로 추정되는 배의 뒤쪽 바닥을 뚫으면서 속도를 냈습니다. 정오를 지나 해가 한창 뜨거운 시점에 3명이 구조됐고 이어 2시간여 뒤에 나머지 1명까지 무사히 생還했습니다. 사고 당시 선내 화재가 발생한 탓에 연기와 불길로 구조 작업이 일시 지연되기도 해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1명은 따로 떨어져 다른 곳에 있었던 만큼 구조 작업 내내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구멍이 뚫리면서 음식과 물 그런 이제 공기를 공급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한 분 계신 분은 별도의 공간에 지금 따로 계시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기본적인 이제 필수품을 지금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현지에 담당 영사를 급파한 데 이어 8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선원들 가족 등을 위한 영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고 선박 골든 레이호는 미국에서 중동으로 수출되는 완성차 4,000회들을 싣고 가다가 지난 8일 새벽 전도됐습니다. 승선한 24명 가운데 20명이 구조된 데 이어 고립됐던 나머지 4명도 무사히 구조되는 결말을 맺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화물선 전도 현장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고향 가는 길은 추석 전날인 12일 오전이 그리고 돌아오는 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가 가장 밀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하루 평균 고속버스 운행을 1,200여 차례 늘리고 또 추석 전후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번 연휴 주말이 껴서 귀성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데 연휴 첫날에 출발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부터가 사실상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셈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일요일인 15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전국 이동 인원은 3,356만 명으로 추석 당일인 13일에만 897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향 가는 길은 추석 전날인 10일 오전에 귀성객의 29.5%, 여행객의 18%가 몰려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귀경객의 25.4%가 14일 오후에 출발하겠다고 답해 가장 많았지만 여행 수요까지 고려하면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예상 소요 시간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4시간 40분, 부산 8시간 반, 광주까지 7시간 10분가량인데요. 귀성 기간이 지난해보다 하루 짧아서 시간도 최대 1시간 50분 늘어났습니다. 귀경길은 대전에서 서울까지 4시간 20분, 부산에서 서울이 8시간 반 걸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연휴 동안 하루 평균 고속버스 운행을 1,200여 차례 늘리는 등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때 신속한 구조를 위해 닥터 헬기 7대와 군안 견인 차량 2,260대 등을 배치합니다. 이와 함께 몰래카메라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과 수유실 등을 매일 점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와 졸음쉼터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을 장마가 계속되면서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초반과 후반에는 비 예보가 있는데 추석 당일에는 날씨가 쾌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가을 장마와 추석 연휴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훈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일단 내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 장마로 인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쪽의 찬 고기압과 남쪽의 뜨거운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중부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밤사이에도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오후부터 비구름이 다시 남하하면서 내일까지 중부지방에 다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200mm가 넘는 큰 비가 더 내리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는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지방에 비가 내리다 점차 개겠습니다. 따라서 귀성길에 큰 불편은 없겠고요. 추석 당일에는 전국이 쾌청해 한가위 보름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다시 비 예보가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일요일에는 영동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적어 교통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고 해상의 물결도 비교적 잔잔해 섬지역 오가는 길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어제 임명장을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선택이지만 정치권에서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삭발을 한 의원도 나왔는데요. 야권은 조국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며 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장고 끝에 결정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 선택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지는 정치권뿐 아니라 지금 검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폭거에 대해서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투쟁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마 법무장관 본인이 기소가 되거나 영장 신청이 나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검찰을 개혁을 합니까? 네, 당분간 여의도 그리고 서초동에서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임명이었습니다. 자, 어제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한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생각에서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조국 장관이 후보자에서 낙마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에 조금 더 속도가 붙게 될 것이고 이것이 조국 장관의 가족 문제를 넘어서서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 문제의 재임까지 지금 연루가 돼 있다라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모펀드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사가 일파만파 커지게 됐을 경우는 문재인 정권의 명운과도 함께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반대 선택인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조국 장관을 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수사를 받고 만약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게 된다면 이 또한 문재인 정권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 국민의 보편적인 시각과 눈높이에 맞췄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났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전국은 결국은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여러 고심을 한 흔적이 어제 임명장 수여식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나오거든요. 첫 단어가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여론의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임명했느냐, 임명 안 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한 말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정치 게임으로 변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한 명을 임명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개혁과 반개혁 그리고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한 나름의 어떤 구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국 법무부 장관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개혁 동력도 상실될 우려가 크고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이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저는 제일 우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 민주개혁 정권에서는요, 뭐 국민 지지를 물론 당연히 이제 얻는 게 중요하지만 국민의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 정권이 나중에 가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개혁하라고 만든 정권이기 때문에 개혁을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개혁을 못했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개혁 동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국민 여론은 부담스럽지만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자, 조국 이제 법무부 장관입니다. 오늘 첫 일정으로 이제 현충원 참배하고 국무회의 참석을 했고요. 지금 아마 식사 중인 걸로 전해지고요. 잠시 뒤면은 아마 법무부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저희 시간 중에 모습이 보이면 전해드릴 텐데요. 자, 어제 취임식에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 얘기를 했고요. 오늘 현충원 방명록에도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장관은 장관의 일, 검찰은 검찰의 일을 얘기를 하면서 조국 장관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장본인이 법무부 장관인데요. 결국 본인의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 속에서 아내는 기소가 됐고 본인조차도 피의자 신분으로 확인이 됐다는 게 오늘자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조국 장관이 외치고 있는 검찰개혁의 명분이라는 것이 과연 영이 서겠는가,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권의 인사들이 나서서 앞다퉈 검찰을 비판하고요. 심지어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나서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편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올리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개혁에 관한 의지는 이런 검찰의 낡은 것들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에 불리한 수사하겠다는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검찰 장악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이 끌고 갈 수 있는 검찰 개혁의 동력은 상당 부분 퇴색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법개혁이 중요하긴 한데 도덕적 흠결 얘기가 좀 커진 상황에서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야당의 반발이 강한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이게 국회로 넘어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동력을 오히려 잃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좀 시끄러운 거잖아요. 시끄러운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일 것이고요. 지금 권력기관의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힘의 균형을 맞추고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검찰의 힘을 단순히 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권력기관들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름의 견제 장치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일정하게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이 있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이 있다. 이 발언을 일종의 이제 대립하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도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검찰은 중립적으로 철저히 수사해라. 조국이 의혹이 있으면은 조국 가족이든 조국 장관이든 간에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미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 후보자를 그냥 압수수색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 그대로 가져가라. 대신에 검찰이 개혁하는 문제는 이거는 제도적 개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찰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거나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도적 개혁에 있어서 검찰 개혁을 차라리 조국 후보자가 지금 장관이 더 결기를 갖고 검찰 개혁을 하라라고 하는 것도 국민의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가지가 적당히 어느 지점에 가서 맞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두 가지가 그대로 같이 간다고 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서 만날 때 그 접점에 있어서 좀 새로운 결과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대통령이 사실 순방에서 돌아오면 바로 임명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임명 철회 두 가지 안을 다 놓고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뒷얘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말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철회 부분 그리고 임명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어제 아침 분위기는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오늘 발표하실까 굉장히 걱정과 궁금증들이 많았는데 네. 오늘 발표합시다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 안에서의 그 느껴지는 묵직함이 상당했고요. 네. 임명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직접 얘기하겠으니 발표만 해주십시오. 딱 그 말씀만 하셨었어요. 그래요? 이번 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부분들이 어. 대통령의 생각과 의중, 워딩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대통령의 말 그대로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안들이었어요. 실제로 대통령은 철회 혹은 보류까지도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간을 보면. 네. 조국 그땐 당신 후보자였죠. 청와대 가서 아마 본인의 이야기도 직접 들은 것 같아요. 글쎄 어디까지 얘기를 듣고 어떻게 예. 판단했는지는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고민정 대변인 얘기를 보자면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사실 촛불 정부를 자임했었고 촛불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공정과 정의라고 이미 규정을 한 상황이잖아요. 조국 후보자가 거기에 잘 부합하는 후보인 것인가, 장관 후보인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권의 지지층조차도 사실은 좀 갸웃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의혹의 여지를 남긴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을 때 어떤 여론의 부담이 생길지, 국민의 민심을 거스를 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아마 고심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조국 후보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야권에서도 상징성을 부여한 인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국 후보자를 낙마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 동력도 상실하고 결국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민심 전체가 이반되는, 그러니까 지금 보수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 대통령의 자기 식구라고 할 수 있는 지지층조차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동력 자체가 상실될 것을 우려한 문 대통령이 저는 임명을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렵게 고민을 끝내고 이제 임명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어제 청와대에서는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역대 장관 임명식과는 다르게 좀 엄숙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차현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화기애애했던 과거 임명장 수여식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조국 장관은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서 진행된 리허설 때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조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임명장을 받았는데요. 이전 수여식과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수여식에 항상 배우자 또는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축하했습니다.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식 때는 배우자 김건희 씨가 꽃다발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시어머니가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친정어머니가 임명식에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임명된 전원의 배우자 또는 가족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임명장을 줄 때는 박수 소리 대신 카메라 플래시 소리만 가득했고 꽃다발도 사라졌습니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 보통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는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많이 참석해서 축하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검사장급 중에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습니다. 검사장이 안 온 데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취임식을 조촐하게 치르겠다는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임명식 그리고 취임식 분위기까지 다 보고 왔는데요. 최근에 가장 돌이켜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 임명식 수여할 때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상황인지라 부인이 동석을 안 했고 다른 장관 부인 후보자들도 이제 임명식장에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유의 일인데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때 가족들이 함께 오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장관은 장관 혼자의 일이 아니라 가족들의 함께 있었던 그런 도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의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사진도 찍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어제 있었던 장면 속에서는 조국 장관의 배우자는 기소가 됐고요. 그럼 보통은 배우자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이 오게 되는데 조국 장관의 어머니는 웅동학원에 관련된 문제의 한 복판에 서 있고 동생 같은 경우는 웅동학원과 또 사모펀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과 여러모로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딸과 아들 같은 경우는 입시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요. 근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움을 피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딸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 SCI 논문으로 등재되거나 아니면 장학금을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 결국은 한 사람의 특혜를 위한 이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결국은 위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저께 있었던 장면에서는 조국 장관 한 명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머지 장관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관행과 스스로의 예법들을 완전히 깨버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수 있어서 과연 그렇게까지 조국 장관을 임명해야겠는가라는 비판적인 여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한 명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런 분위기를 일부러 연출했다고 생각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시국이 좀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고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환하게 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조국 신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볼낯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신망하고 믿어서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후보로 지명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 깔끔하게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한테 누를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국 이제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여론의 흐름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된 것이지 이걸 마치 조국 한 명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메시지 속에 보면은 개혁성이 강할수록 임명이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청문 어떤 제도의 개선을 주문한 부분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참에 한번 좀 돌아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좀 복귀해 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싶은데요. 지금 20대 국회 들어서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야권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상황에서 법을 안 지키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도 마찬가지였었죠. 국회 보이콧도 마찬가지죠. 제할 일 안 하고 있죠. 20대 국회 들어서서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라고 하면 떠올리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립으로 가는 거예요. 대립을 통한 자기 세 결집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방향에서 과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법에 20일 내에 인사청문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정이 필요하니 의혹 많으니 인사청문회 나중에 합시다. 그럼 뭐하러 법을 둡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 복기를 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어요. 갈등이 있을 때 법이 그걸 중재하거나 법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이거는 정치권 전체가 지금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장관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가족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선친의 묘소까지 가서 사진 찍어오는 이런 관행을 국회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도덕성의 기준은 조국에 맞춰질 겁니다. 정치권의 모든 도덕성의 기준은 앞으로 조국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거 지금 감당할 자신이 정치인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했을 때 부메랑으로 자신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의식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검증을 한다 하더라도 후보자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보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차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후가로 틀림없이 정치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뭐 인사청문회 기준, 뭐 현 정부에서 이제 도덕성의 기준을 어느 정도 높여서 기대치를 높여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좀 앞으로 인사청문 어떤 개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자, 임명 전에도 반대 목소리가 강했는데요. 임명 이후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 정치권의 반응 더 뜨겁습니다. 지금 야당의 반발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변호인이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의 대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결국 독단과 아집의 길을 택하면서 구구절절 조국 감싸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대통령이 과거에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조국 사랑을 넘어 조국 중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이 아니면 검찰 개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통령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역대 장관 후보 중에 가장 흠이 많은 만시창이 후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도층 스윙 보터들의 이탈로 인해서 레임덕이 시작될 거다. 민주당도 더 추락하고 문재인 대통령 아마 지지도도 더 추락하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보면은 야당이 뭐 나쁠 건 없죠. 지금 마지막으로 들어본 내용이요. 야당으로서는 정무적으로 나쁠 것이 없죠. 문병호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 그동안에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에도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친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국을 계속 야권 입장에서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깔끔하게 끝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야권의 공세가 엄청나게 거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임명을 해줌으로 인해서 조국이라고 하는 변수는 살아있다는 거죠. 이 야권 입장에서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갈 수 있다. 계속 끌고 가면서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뭐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당은 총력 투쟁을 선언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나라를 못 지켰다. 이런 의미로 또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도 아침에 현충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관이죠, 이죠? 네. 그 장관 후보자 저도 발언이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장관입니다. 어쨌거나 이 조국 장관 이슈를 둘러싸고 있는 야권 입장에서는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야권이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 수치를 바라보건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고요. 본인 스스로가 자청했던 기자 간담회에서도 마땅한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했을 뿐더러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도 청문회에서 했던 조국 장관의 발언들이 지금 와서 위증이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검찰의 수사는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수사의 끝이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러한 조국 장관을 임명하게 된 부분들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지고 가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특히 야당과의 갈등과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변수 하나가 남은 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당장 내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서 거친 공세를 펴는 건 당연한 건데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 정당이 가장 유리한 국면으로 이걸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심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야권의 통합에 대한 기제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올라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서 야당이 다시 분열될 것인지 이 부분이 아마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권의 향후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분기점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의당 제외하고는 뭐 당마다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만은 지금 반대 기류가 거센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삭발하는 의원까지 나왔습니다. 이현주 의원 지금 무소속인데 아침에 삭발식을 하기도 했어요. 글쎄요, 이현주 의원이 왜 삭발했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먹이면서 돌연 삭발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지지를 하는 분들을 아마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약간 좀 소유영웅주의 같은 느낌도 받기는 하지만 뭐 그 본인의 진심까지 제가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법무부 장관 오늘 이제 잠시 뒤면은 청사로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만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갈 텐데 장관은 장관의 길을 지금 가고 있고요. 어제 대통령 얘기대로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 완수를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검찰은 검찰대로 지금 수사를 굉장히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은 조국 장관의 딸에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주로 수사 동력을 조금 집중했던 예. 것 같습니다. 또 청문회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증거인멸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도들이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예. 보도됐던 9월 1일자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있는 연구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펀드 증권사에 있는 직원과 함께 컴퓨터를 빼돌렸다라고 하는 의혹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이 있는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옷을 갈아입고 예. 여기에 대해서 번거지 모자까지 써가면서 자료를 갖고 나왔던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 제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논란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 사항인데 이에 대한 나름대로 역할하고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점들을 미루어서 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앞다퉈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예. 오늘자로 새로 나왔던 것은 이제는 딸에 대한 입시 의혹에서 더 나아가 사모펀드에 관한 의혹. 여기 핵심 정점은 웰스 CNT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도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 그렇게 되게 됐을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초유의 검찰 수사 상황을 받게 되는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 예. 일들 이런 일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의혹에서요.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 지금도 역시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꼬리를 물고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나중에 가서는 진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다시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정경심 교수가 지금 증거인멸을 위해서 학교 가서 뭐 자료라든가 이런 거 갖고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대통령도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미리 알고 증거인멸 시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 또한 하나의 의심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표창장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도 PC 속에 무슨 그 총장 직인이 이미지 파일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 또한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추정하고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이 의혹이고.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그 의혹들을 다 껴맞춰서 한 방향으로 계속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도를 하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제기를 하는 당사자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건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은 뭐 분명히 밝혀질 일이니까 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어제 정경심 교수가 SNS를 열어서 본인 그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의 부인입니다. 직접 여론전에 이렇게 뛰어드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 별개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보통 우리 얘기하잖아요. 여성이 자기 주체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임명한 거잖아요. 가족이 수사받는 거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지만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라고 얘기했고 검찰 스스로도 수사의 예봉을 꺾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 부인이라는 이유로 조국 후보자라는 딱지를 달고 있다는 이유로 정경심 교수는 자기의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정경심 교수는 정경심 교수대로 자기 해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이미 판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우리가 너무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수사 압력이나 이런 거 행사하지 않으면 돼요. 않으면 되고 나중에 가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 만한 사유가 드러났다고 하면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좀 우린 그렇게 좀 따로 이제 분리해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사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안 하면 된다. 이게 가능할까 하나 질문하고요.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선으로 검찰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나 신호를 줄 수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말과 행동이 똑같았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신임을 갖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위반한 행동 하나는 바로 사건이 불거지게 됐고 동양대학교의 표창장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을 때 수차례 정경심 교수가 그 총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 통화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도 함께 통화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정경심 교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함께 통화를 했던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로까지 얽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는 오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는 한 번의 통화라고 했지만 동양대 총장 같은 경우는 2번의 통화라고 얘기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SNS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의 정무 비서관이 정경심 교수의 글 그대로를 본인의 SNS에 올립니다. 문제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글을 삭제했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건대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아무런 문제 없이 검찰의 수사 상황들을 그저 지켜만 보기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서초동에서 다시 국회로 가보면 아까 반발하고 있다는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뭐 해임 건의안부터 해서 특검, 국조 얘기까지 다시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야권과 제야 시민사회단체, 자유시민들, 이들의 힘을 합쳐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교섭단체 대표 의원님들과 또 무소속 의원님들에 대한 설득 작업은 어제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야당의 태도는 분명 본질에서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고소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와중에 무엇이 못 미루어서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합니까? 지금 뭐 황교안 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반조국으로 국민연대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손학규 대표도 이제 만나서 연대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조국 정국이 보수 야권의 통합의 불씨를 당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얼마 전까지는 반문연대를 하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반조국 동맹을 맺는다, 연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참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입니다. 근데 야권에서 앞서 제가 박지원 의원이 언급했다고 하는 단어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게임이라고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정치란 공간이 굉장히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또 이런 게 충돌하는 공간입니다. 그게 뒤섞이기도 하고요. 개파로 나눠지기도 하고 새로운 정치세를 만들기도 합니다. 일종의 권력투쟁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은 조국 한 명을 낙마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번 정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그러니까 조국을 통해서 야권은 어떻게 재기할 것인가, 또 지금 특히 보수 야권은 어떻게 다시 뭉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일종의 매개구리로 삼는 것이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그 구심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는 정치 전략들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밑그림들이 그런 이제 동인들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야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해임 건의안, 이게 실제 표대결로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쉽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현재 조국 장관을 지켜야겠다는 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두 정당의 표를 합쳐봤을 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128석, 정의당이 6석이니까 134석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과반 이상의 표결이면은 사실상 해임 건의안 처리가 가능한데요. 여기에서는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봤을 때 조국 장관이 교수 시절 제자이던 이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불편한 심기들을 표현했고 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무기명 투표로 가게 됐을 때 조국 장관이 그대로 쭉 가게 되면 내년 총선 과정에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낙마에 대한 카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정치연대, 그러니까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 같은 경우는 호남을 주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문재인 정부와 함께 통합해서 선거를 치르는 가능성이 아니라면은 정권과 대항하게 되는 또 다른 세력으로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조국 장관의 낙마가 절실하게 요구되기도 할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런 측면으로 만약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끝끝내 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묵살하고 그대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강행했지만 그게 다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터라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명확한 전망을 하긴 변수가 너무 많군요. 짧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소고발 건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왔었는데 검찰이 어제 사건을 이제 달라 이래서 앞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야 이거 가지고 오늘 또 아침 공방이 붙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기준이 됐다니까요.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처럼 검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고발된 의원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하면 된다. 그래서 사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를 압수수색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정치 개입이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권에서 박수 칠 일 아니다. 고스란히 그 부담이 다시 되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정치 영역까지 검찰이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찌됐든 그런 야권이 박수를 보냈다면 또 역시 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를 있는 그대로 검찰의 길을 가다 보면 이 또한 검찰 개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했는데 왜 이러지? 아니, 위원장 하기 싫은 거야. 위원장 하기 싫은 끊는데. 아까 끊는데.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건 했고요. 마지막으로 의사 일정 제3항 2019년도 국정감사 다른 혹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이 회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채 간사님. 네. 정말 제1야당의 의원으로서 꼭 한 말씀은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해서 지금 온 국민들은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지금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발표를 보더라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조국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미정유의 사태까지 상임이랑 관련이 없는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발생한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늘 의사에 살아있는 권력의 위협을 않고 철회하는 것이 국민적 패스트트랙을 놓고 국회법을 무시해가면서 의사 일정을 방해하고 법안 제출조차도 물리력으로 막아내고 왜 경찰에 가서 수사받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취해법권에 있습니까? 안 됩니다. 발언만 안 주시면 이러면 또 후하게 되잖아요. 또 하게 됩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상임위와 상관없는 지금 오늘 현안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다른 내용은 바랍니다. 장관만 얘기하고 황교안 대표 얘기할까요? 여기서 나경원 대표 얘기할까요? 자, 그만합시다 우리. 다른 분들은 조용히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상임위 전체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발언할 수 있는지 그게 아니 추석들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잘 즐기시고. 제1야당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도 연결 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성폭행이냐 아니면 단순 불륜이냐를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당시 충남지사라는 지위가 권세나 피해자인 비서의 자유의사를 또 제압하기에 충분하고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이러자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안희바뀜 숙청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여권 내 경쟁자였던 안전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차기를 노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향후 대권 경쟁에 나서지 못할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일종의 루머였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안희바뀜이라는 얘기가 안희정 날리고, 그죠? 이재명 날리고, 그다음 박원순 까불지 마라. 까불면 날린다. 자, 그런데 실제로 박원순 시장을 제외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지사 1심 무죄,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보석 석방으로 한풀 꺾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2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또 1심 무죄로 상대적으로 여유를 잃지 않았었는데 이 지사 2심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인사만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안전지사는 유죄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혼 중에 일단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로 정치적으로는 이미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을 제외한 나머지 이 바뀜은 어떨까요? 아직은 건재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이루어진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보면 물론 이 지사에 대한 2심 판결 전 여론조사긴 하지만 이 지사가 3위,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7위,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9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재판에 넘겨진 이 두 잠룡의 운명, 결국 법원의 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도덕적인 비판은 물론이고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제기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두 차기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결과는 여권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지배적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제3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 끝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했던 30대 남성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를 어제 비공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도 불려 조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7일 새벽 2, 3시 사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사거리에서 음식 배달을 하던 A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장 씨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도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사고 당시 동승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사고는 초기에 장 씨가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뒤늦게 자수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사고 이후 장 씨의 지인인 30대 남성이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자 경찰이 장 씨를 그냥 돌려보내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팀을 보강해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장 씨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선 사망사고처럼 중대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을 수사 책임자로 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겠다고 밝혀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임금 인상을 놓고 국립암센터 노조가 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립암센터 이은숙 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립암센터의 파업이 5일째 지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암 환자와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국립암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인건비 상향이 불가능해서 노조와의 임금 조정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암센터의 상황을 정부에 호소해서 문제가 되는 시간의 수당 인상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며 빨리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국립암센터 노조는 임금 6% 인상안을 접고 임금 1.8% 인상안과 시간의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신규 노선 불허 등 정부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에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진에어는 항공 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는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지탄을 받은 뒤 미국 국적 보유자면서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 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가 경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 제재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진에어는 올해 2월 몽골과 싱가포르 신규 운수권 배분과 지난 5월 중국 노선 운수권 추가 배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등 손실을 봤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이어지던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면서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거친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8천억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 동향 9월호를 통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189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방 재정 분권을 위해서 지방 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 7천억 원 줄어든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달보다 5조 4천억 원 증가한 692조 2천억 원으로 700조 원에 다시 다가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맹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자 맹견 등록과 소유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의 5종과 그 잡종이 해당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맹견을 올해 3월 21일 이전부터 기르고 있는 견주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맹견 소유주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올 3월 21일 이후 소유한 견주는 6개월 안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맹견 소유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 물림 사고를 막고 반려견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21일까지의 입법 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반려견에 묶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인 2m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엔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연휴 전날 그리고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평균 807건의 사고가 일어나 1,1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 건수는 추석 전날이 438건, 추석 다음 날 419건, 추석 당일 39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을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체전선이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이렇게 약하게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남하하면서 중부지방 곳곳에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가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많이 집중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체전선은 북쪽으로 치우친 채 중북부 일부 지역에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은 오후부터 점차 남하에서 내륙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영서에는 200mm 이상, 영동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때 아닌 폭염특보가 내려진 영남지방은 오늘도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이 28도, 대전과 광주는 30도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첫날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충청과 호남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개겠습니다. 따라서 귀성길 비로 인한 불편은 크지 않겠고요. 추석 당일은 쾌청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태풍 링링에 이어서 또다시 가을 호우가 쏟아지면서 추가적인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주변 시설물 점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